안녕하세요. 네. 종로공부방이 지난 2월 달에는 눈 때문에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에 한 달 건너뛰어서 이제 3월 달, 오늘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종로공부방이 이제 열렸는데요. 오늘 주제는 일본의 이제 아베노믹스에 관한 겁니다. 아베노믹스에 관해서는 이제 이미 거의 대다수 분들이 다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접하셨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아베노믹스에 관해서 이제 좀 그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경제 시평에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한두 달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니까 경제 시평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나 제가 보고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발제에 있었던 것처럼 아베노믹스라는 게 이제 어떤 배경하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인 아베노믹스의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에는 저기 문을 닫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제 아마 올해 이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가 올 들어 첫 번째 시평이었지 않나요? 1월 28일자였어요. 아, 그렇던가요? 올 들어 첫 번째 시평도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굉장히 올해 들어와서, 한두 번 후에 나온 거군요. 하여튼 그때만 해도 올 이제 1월만 해도 이른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통화 전쟁이네 뭐네 하는 그런 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바라든 할까요?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수출을 좀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부양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인데, 그래서 엔화 약세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엔화 약세 유도죠. 그럼 엔화 약세라는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게 아베노믹스가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제 저희 연구소의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논란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연구소가 본 이제 아베노믹스의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베노믹스가 그러면 이제 성공할 것인가라는 이제 물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 내용은, 아베노믹스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의도하는 바이 이제 엔화 약세 유도의 이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발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추진되게 된 배경과 아베노믹스의 이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아베노믹스의 이제 근본적인 엔화 약세 유도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요인이 뭔가, 엔화 약세 내지 엔화 강세의 근본적인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말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원래 말솜씨도 없는 데다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편집할 때 좀 애먹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일본 경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거품이 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기 거품이 일고 90년대 들어오자마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이른바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9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0.8%에 불과하는 장기 침체죠. 장기 침체는 이제 표현을 이제 디플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제 영어로 디플레이션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이제 반대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일본 말로 디플레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라는 의미보다는 일본 말로 디플레 하면은 경기 침체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디플레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하는 뭐라 할까요? 좀 막연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디플레 이야기하는 것과 일본에서 이게 디플레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일본의 디플레 하면은 일본의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 정도밖에 안 되고 성장률이 이제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적잖아요.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활발하지 못하면은 물가가 올라갈 압력도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평균 물가 상승률도 0.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아베 총리나 아니면 뭐 다른 누가 총리가 됐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경기를 회생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는 굳이 뭐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장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걸 추진했는데 이건 이제 처음부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건 아베노믹스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양적 확대책을 일본은행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거의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안 올랐는데, 이제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2% 정도 올라갈 만큼 돈을 엔화를 찍어가지고 인플레를 일으켜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경기 부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돈을 찍어서 물가는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물가가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일본은행이 엔화를 막 찍어내서 물가 상승 인플레를 2%로 올리면은 경기가 좋아지냐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좋아지냐라는 거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 목표치 2%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엔화 가치가 이제 내가 예금을 하고 있든 저축을 하든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지금 써버리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써버리면 어떠나요? 소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 2%딱 하면 일본은행이 뭐 그런 걸 달성할 정도로 돈을 막 찍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확 심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내가 예금이나 뭐 저축이나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느니 지금 써버리지. 그렇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근데 얼핏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찝찝하죠. 찜찜하죠. 상당히 찜찜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제 물가 목표 2%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원래 이제 그 일본은행이 돈을 많이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푼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전제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경기가 이 장기 침체에 빠져서 안 돌고 있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돈이 안 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기업이든 가게든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싶은데 돈이 뭐든가에 막혀가지고 안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돈을 좀 돌게 만들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하고 가게는 빚을 좀 빌려서라도 소비를 하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거죠. 좋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경기가 좋아지는 결과로서 물가가 올라가는 수 정도가 2%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또 이렇게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돈을 막 찍어내버려서 사람들한테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손해 나겠네. 지금 써버려야지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일본은행이 그렇게 막 돈을 찍어내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써버려야지라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행동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경기가 20년 동안 계속 침체를 해온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습성이 몸에 배었을까요? 저축. 왜 저축일까요? 경기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소득이 안 늘었으니까. 그렇죠. 불안이 커졌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그 반응 민감도가 높아졌겠죠. 일본은행이 돈을 팍 찍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돈을 예금 찾아가지고 써버려야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은 내가 노후에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쓸 요량으로 예금을 해놨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5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겠네 하고 저축을 더 해버리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으로 인식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화폐적인 인플레를 유발시켜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한 2%까지 정도 떨어진다라는 걸. 그러면 지금 일본의 그 은행의 예금금리가 0%니까 화폐 막 찍어가지고 물가가 2%, 인플레가 2%로 올라가면은 그 예금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죠. 예금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니까 확 써버려?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벌써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양적 확대책을 이미 2001년부터 했거든요. 10년 넘게 해오고 있거든요. 원조입니다.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의 그 원조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확 찍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내서 화폐적인 어떤 인플레를 이렇게 2%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써버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단견이고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 위험이라는 요소를 사람들이 그런 행위, 그런 정책적 행위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사람들이 보통 반응을 보일 때는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면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면, 위험이라는 걸 반드시 같이 생각하죠. 근데 장기간 20년 동안의 장기 침체를 겪어온 상황에서는 무엇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부정적인 요인, 위험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이미 그런 습성이 되어버렸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하도록 일본은행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도박적인 정책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질러보자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마치 미국 FRB나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도 0%로 내리고 그냥 유동성도 막 공급하고 뭣도 다 했는데 더 이상 또 연방 정부나 모든 나라들이 빚을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내 가지고 다 경기 부양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하는 걸 했잖아요. 마지막 수단이었잖아요. 그것도 얼마 찍어내고 해서 안 먹히니까 뭘 했죠? 예. 무제한으로 찍어버리겠다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이미 다 이제 소진되고 고갈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돈을 일본은행이 확 이제 찍어내가지고 어딘가가 이렇게 경기가 이제 그 침체된 원인이 어딘가에 막혀가지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을 확 찍어내가지고 그걸 막 이제 기업한테도 막 주고, 굉장히 싼 이자로 주고, 가게한테도 막 싸게 빌려주고 해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 활성화된 힘으로 인플레가 2%까지 올라가도록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떠냐 이겁니다. 그 가능성이 어떨 것 같냐 이거죠. 두 번째 이 경우로. 이게 먹힐 것 같냐라는 거죠.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첫째는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에서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본의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은행에서 빌린 돈은 막 갚고 있고, 대신에 현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200조 엔에 달하는 현금을 지금 일본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대출금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1.5%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죠.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 정도까지 떨어져 있죠. 은행 경영이 이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론 일부 기업들은 뭐 경쟁력을 잃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파산하거나 망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들어 있지만 일본 기업 전체로 보면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엄청난 현금을 계속 보유를 해오고 있고 그 보유 현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은행에서 빌린 돈은 되도록이면 갚아버리려고 하고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동안에 돈을 빌려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빌려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빌린 돈을 더 갚아버리고 현금을 더 막 보유를 했다 이거죠. 일본 기업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행태를 보일까요? 투자할 곳이 없어. 네, 첫째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그럼 왜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할까요, 일본 기업들이? 혁신 기능이 그렇죠. 투자라는 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되잖아요. 혁신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일본 기업들이 거품이 꺼지고 난 후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 어떤 그 창의적인 혁신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죠.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나 임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겁니까?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죠.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가지고 빌려가라 한다 한들 기업이 혁신을 할 능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돈 빌려온 것도 갚아버리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불안해 가지고 수중에 현찰만 계속 늘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아베노믹스나 무슨 뭐 아베노믹스의 뭐 제곱 뭐 10제곱을 한다 한들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자기 지금 수중에 돈이 넘쳐난 돈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일본 가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일본 가게는 지금 20년 동안 어쨌든 간에 멈춰 있으니까 수입이 그렇게 멈춰 있으면서도 그나마 일본 가게가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엔화 강세입니다. 엔화 강세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 연평균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소득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최악이죠, 이런 경우가. 그렇죠. 그랬더라면은 일본 경제가 파탄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더욱더 이제 방어적으로 갔겠죠. 그나마 물가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엔화 강세 덕으로 수입 물가가 훅 떨어져 가지고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가게가 0% 이자에도 예금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소비는 잘 안 들렸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에. 소득이 멈추고 일본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나 노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반면에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나마 예금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한편으로는 일본의 어떤 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 침체를 겪는 내수 기업들이나 일본 가게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엔화 강세가 일어나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거의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가 된다라고 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
엔화 강세가 일어나면 일본 기업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엔화 강세만큼의 기술 혁신이나 원가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만회를 해버린다. 이거. 그래서 더욱더 강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80년대까지는 그런 말들이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진짜 힘이죠. 그게 진짜 경쟁력이죠.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구조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신성이나 그다음에 그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그 이제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업 전략이라든지 면에 있어서 이제 뭔가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엔화 강세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 기술 혁신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통해서 그걸 더 극복해 가지고 더욱더 강한 기업이 돼버리는 그런 걸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럴 힘이 점점 이게 약화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그 일본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한 것도 대강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까 핵심은 일본행한테도 미국 FRB나 유럽 중앙은행처럼 너네들도 무제한으로 엔화를 찍어가지고 물가 목표 2% 달성하도록 뭐 1%로 정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도록 무제한으로 찍어내라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정부도 이제 정부 채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경제가 죽은 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많든 적든. 그러니까 지금 뭐 채무가 많다라고 그래서 그 경제가 죽으면 안 되니까 더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일단 경기를 살리고 보자. 그래서 재정 적자를 그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을 늘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정 사업을 키워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구조 개혁, 혁신력을 강화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민간 부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활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여튼 그 핵심은 그 물가 목표 2%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도록 무제한으로 엔화를 찍어내라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죠. 그다음에 그런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좀 키워가지고 해외 수출 부분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의 어떤 실마리를 찾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 2%의 이제 그 의미나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엔화 약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엔화 약세를 이제 유도를 하자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이제 그 의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08년 그 미국발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는 엔화가 달러당 120엔 뭐 전후 115엔에서 120엔 이 정도 했죠. 그것이 이제 얼마 전까지 아베노믹스 한 작년 한 10월 11월 초까지만 해도 달러당 80엔 전후였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엔화 강세를 보였죠. 엔화 강세를 보였다가 아베노믹스를 하겠다라고 추진하면서 이제 지금 90엔대 이렇게 뭐 그 전반부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면 엔화 환율이 이제 120엔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0엔대까지 왔다가 다시 90엔대로 온 그 엔화의 어떤 그 엔화 변동의 그 유발시킨 원인이 뭐냐? 뭐가 그 엔화를 이렇게
80엔까지 축 이렇게 강세로 몰아갔다가 다시 이제 뭐 90엔대 전반대까지 다시 약세로 이렇게 몰고 있느냐라는 거죠. 뭘까요? 엔화는 돈이잖아요. 환율은 돈과 돈의 그 교환 가격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120엔 정도 하던 것이 80엔까지 쫙 됐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간에 엔화를 확 살려고 막 달러를 들고 왔다라는 거죠. 달러 들고 와서 막 엔화를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간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뭐 망하느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달러 들고 있는, 유로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고 와가지고 일단 일본으로 와서 엔화로 막 바꾸려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엔화가 120엔 하던 것이 80엔까지 축 이렇게 갔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달러나 특히 달러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던지 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엔화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들어왔겠냐라는 거죠. 돈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돈이 움직이냐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움직이죠? 투자. 네, 직접 투자. 기업이 일본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돈을 들고 와서, 달러를 들고 와서 하는 것도 돈이 이동의 한 형태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투자. 네, 증권 투자죠. 증권 투자죠. 일본 주식이나 채권 사겠다라고 해서 달러 들고 와가지고 엔화 바꿔서 일본 증권을 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엔화 수요가 팍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압도적으로 증권 쪽이 더 크죠. 물론 이제 그 엔화 그 자체도 투자 대상이 되니까. 엔화 그 자체도 달러 가지고 있다가는 저 종이 조각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엔화 그다음에 5% 이상 이자를 주던 것이 제로금리 정책 FRB가 제로금리 해가지고 0%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똑같은 0%면 이쪽보다 일본 엔화 갖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일본 엔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 투자가 압도적으로 커요, 규모가. 그러니까 증권 투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엔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돈의 흐름이 미국이나 뭐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와서 일본에서 엔화를 바꿔가지고 뭐 증권이나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는 것만이 돈의 흐름인가요? 아니죠. 인케이 트레이드 투자나 투자했던 돈은 다시 회수하고. 그렇죠. 반대도 있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들고 나가가지고 달러를 사서 엔화를 이렇게 팔고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증권 투자하기도 하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아까 그 도표가 있었죠. 도표가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와가지고 일본 엔화로 바꿔서 뭔가 증권이든 뭐든 투자든 뭘 하든 간에 했던 그 규모를 보면 주식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주식 투자에서 외국인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주식 투자가 2007년에 꼭 엄청나게 늘었다가 그게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확 줄어버렸죠.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외국인의 주식 포지션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을 막 팔고 어쨌든 간에 다른 걸로 바꾸든지 뭐 하든지 들고 나가든지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들고 나가지를 안 했겠죠. 만약에 들고 나갔더라면은 달러를 막 사야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엔화가 강세였으니까 미국으로 갈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돈 들고 와서 지금 저쪽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형태로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뭐 채권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일본 기업의 무슨 회사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려고 했겠죠.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뭐 엔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했겠죠. 부동산을 사든지 뭘 하든지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의 장기 침체를 겪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외화 가득력이 높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굉장히 무역수지 흑자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해외 증권 투자나 간접 투자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배당이나 이자 소득도 굉장하거든요. 그런 수입을 통한 외화 가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달러당 120엔 전후 수준을 유지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를 그때그때 밖으로 뺐다라는 거죠. 밖으로 빼는 건 어떻게 빼죠? 증권 투자라든지 뭐 직접 투자라든지 뭘 금을 사든지 뭘 하든지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증권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외국 증권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하는 그것도 굉장히 크죠. 이게 훨씬 더 커요. 이게.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계속 일본 사람들에 의한 해외 증권 투자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달러 벌어들이는 쪽쪽 아니면은 일본 엔화를 들고 나가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계속 미국 뭐 주식이 됐든 미국 국채가 됐든 미국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샀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엔화가 달러당 120엔 전후에서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딱 글로벌 미국발 이제 위기가 나고 미국과 유럽이 다 이제 휘청거려 버리니까 저거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니,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달러 들고 와서 일본 돈으로 바꾸고 일본에다가 이렇게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하죠? 안전한 도피처? 예. 뭐 이런 걸로 해서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판국에 일본 사람은 어떻게 그보다 더 하겠죠. 미국에 투자했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나 그냥 되도록이면 팔아가지고 그냥 일본으로 다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게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 가득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멈춰버리거나 오히려 줄어버렸죠. 그러면은 일본 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달러는 넘쳐나고 달러는 계속 벌어들이니까 들어오고 있으니까 달러는 넘쳐나고 엔화 수요는 폭증을 해버리고 엔화가 그래서 달러당 80엔, 75엔까지 급등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금융기관들이 계속 엔화나 달러를 벌어들인 달러를 들고 밖으로 계속 이렇게 빼돌렸으면 2008년 이후에도 빼돌렸으면 환류를 시켰으면 달러당 이렇게 80엔대까지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엔화 약세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FRB가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 무기한 양적 확대 정책을 해가지고 달러 가치나 유로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엔화 강세를 보인 걸까요? 아니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 외국인의 증권 투자는 이제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는 사실 멈췄죠. 일본으로 들어오는 건. 반면에 일본인에 의한 대외 증권 투자는 또 멈춰버렸죠. 근데 규모가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일까요? FRB나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 무기한 양적 확대책에서 그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오른 것일까요?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에 의한 대외 증권 투자가 멈춰버렸기 때문일까요? 멈춰버렸기 때문이 더 압도적이죠. 그러면은 엔화 강세 원인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미국 FRB한테 있을까요? 책임일까요? 유럽 중앙은행한테 있을까요? 누가 엔화 강세를 초래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일본 경제죠. 일본 사람들이죠. 엄청난 외화 가득력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환류를 안 해버린 거죠. 밖으로 안 빼돌린 거죠. 그것 때문에 엔화 강세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주장을 이제 저희 연구소가 한 거예요. 시평에서 그런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못 듣죠. 근데 거의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나 저희 연구소 시평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엔화 약세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왜 대외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정책을 해야 되죠. 대외 증권 투자든 직접 투자든 뭐 해외 대출이든 차관 제공이든 그래서 계속 돈을 빼내는 일을 해야 되죠. 일본은행을 쪼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향착오죠. 이런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도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일본은행이 민간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사나 금융기관, 기업들한테 대외 투자해라, 증권 투자해라 라고 한들 일본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나 무슨 펀드 뭐 이렇게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 기업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사업 전략들이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이제 환류가 안 되잖아요. 일본에서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행한테 돈을 찍어가지고 네가 그 돈 찍은 돈으로 가지고 이제 해외 가서 증권사 하는 식으로 해서 해라 이거예요. 외채사라는 게 그런 이야기죠. 외채를 일본은행이 사라. 돈을 엔화를 찍어가지고 하나는 그 외채를 산다라는 말이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해드린 그런 걸 밑에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본은행이 엔화 찍어가지고 무제한 찍어가지고 외채 매입을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일본 정부도 외채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있죠. 뭐죠? 외환 보유고 있잖아요. 1조 거의 3천억 달러 가까운 그 외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태반을 다 뭘로 가지고 있죠? 미국 국채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누가 가지고 있죠?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정부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아니면은 무슨 이제 한국처럼 외평 기금이나 외평채나 뭐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그 달러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일본은행은 사실 직접적으로 그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외환 보유고는 정부의 재정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외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뭡니까?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외환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재끼는 것도 시장 개입이에요. 2011년에 일본 정부가 2번이나 개입을 했었죠. 직접 하루 만에 1,000억 달러를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꼼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엔화를 찍어가지고 외채를 사라는 것은 달러를 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제는. 거기에 발끈한 거죠. 왜 누가 발끈했죠? 그건 이제 엊그제 물레공급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레공급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쯤이면, 동영상이든 뭐 팟캐스트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나 팟캐스트도 뭐 참고가 되시지만, 경제 시평을 봐보십시오. 경제 시평을 꼭 봐보세요. 경제 시평을 능가할 수 있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교포나 현지 파견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경제 시평을 보고 영어로 요약해서 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상사들한테 주면 뒤로 칵칵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시평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경제 이야기 안 하고 한국 경제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냐면 위에 보고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할 정도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거의 필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시평을 통해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감을 이렇게 잡아야만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훨씬 더 공부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분들이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경제 시평을 한번 꼭 봐보십시오. 봐보시면 학교에서 배우실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물레동 공부방의 동영상에 또 그 이야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참고를 해보시고, 통화 전쟁 이야기해서 이제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제 말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통화전쟁 말 나와서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2월달 올 2월달 들어오자마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았었죠. 특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중국, 뭐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강력하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엔화 약세 유도하는 그런 것에 이제 반발을 했죠. 반발을 했는데 다들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너나 나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제 수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판국에 이제 대놓고 이제 엔화 약세를 할게 유도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도 이렇게 거의 가라앉고 계속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황, 2011년부터 이제 2년 연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 자동차가 이제 주력 최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자동차와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죠.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고 중국하고는 또 이제 특히 이제 영토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 이렇게 지금 비화돼 가지고 경제 단절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과 중국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영토 문제는 작년에 처음 생겨난 문제거든요. 새로운 이제 위험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토 문제가 또 어떻게 이제 또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지금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제 성패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패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 띄우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미국 FRB의 무제한 양적 확대책이나 아베노믹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가 띄우기에 지금 이제 그치고 있죠.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을 수 있죠.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업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30개 대기업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SP지수는 500개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거고. 어쨌든 미국 기업도 지금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무슨 헤지펀드나 펀드 연기금들이 주식을 막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사고 있냐면 미국 기업들 자신이 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시평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작년 후반부에 아마 경제 시평을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현찰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작년 연말에 재정 절벽 이야기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배당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이제 중단됐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미리서 그냥 현찰 가지고 있는 걸 배당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하는 것은 직접 배당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자사주 매입하는 게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로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미끼를 걸고 있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고 계속 일본 경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선동을 하고 있죠. 그런 면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근데 실제 발밑에 현실 경제는 작년 4분기에 거의 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저성장이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낙관적인 기대론만이 이렇게 팽배해 있죠. 물론 이제 지표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뭐 중국의 뭐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는 뭐 조짐을 보인다든지, 자동차 판매가 좀 이렇게 다시 늘어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고용이 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든지, 뭐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그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적 상황, 그 투기 거품이 이렇게 잔뜩 끼어있던 그런 경제적 상황과 지금의 경제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압도적으로 더 열악하죠. 근데 지금 주가는 그걸 초과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저희 경제 300만 원짜리 경제 보고서에 작년 7월 달 나간 보고서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와 이제 이른바 그 중앙은행의 무제한 통화 증발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주가 띄우기, 결과적으로는 주가 띄우기 하고 간에 이제 괴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올 1분기, 2분기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이제 그 패턴을 보면은 2010년, 11년, 12년 이 3년 동안에 이른바 이제 그 완전한 그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에서 벗어난 이제 2010년부터 3년 동안에는 연말 연초에 낙관론이 팽배했다가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물 경제가 가라앉는 것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가라앉아서 이제 다시 또 확대책을 해라. 그래서 확대책을 해서 또 연말 연초에 낙관론이 이렇게 팽배하고 주가가 반등하고 또 하반기 가면 다시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나서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올해도 그런 뭐 가능성이 이렇게 충분히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경제 단절 등의 그 새로운 변수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문제는 뭐 또 별개의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오늘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한 뭐 두세 가지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